네, 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정정자님, 장재영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녀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또 그 전에 저희가 칼럼 얘기도 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칼럼에 드러난 또 문제적인 여성관에 대한 해명, 이 부분은 그 사과 안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까요, 정 교수님?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것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의 교육과 병역에 영향을 미쳤느냐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네. 먼저 두 자녀의 편입생 선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2016년, 2017년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을 했었는데 네. 당시 아빠인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혹시 특혜가 있었는가 아니냐가 계속 논란이 됐었고요. 두 번째 아빠 찬스 논란은 이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5년 뒤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다시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병무진단서를 발급해 준 곳이 바로 경북대 병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공정성 시비가 일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철학이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인데 물론 복지 분야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여성과 관련된 인식에 관해서 최근 예전에 썼던 칼럼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3m 청진기라는 내용에 좀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2012년 일단 10월 매일신문 칼럼에 결혼과 출산 애국이고 안치료 특효약이다라고 했고 2013년에는 애당초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제 더 길어지게 됐다.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막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내용을 쓴 바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 자녀 편입학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명을 했었는데 일단 자녀 편입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원자 평가가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두 자녀의 경우 자동 산출되는 서류 평가 점수보다 면접 평가 점수가 오히려 낮다. 이 말은 면접은 왜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면접위원들과의 관계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면접 점수가 오히려 서류 평가 점수보다 낮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한 거고 또 면접 전형의 교수 50명이 무작위 초청으로 고사실에 3명씩 배정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실 논란이 왜 일어나냐면 정 후보자의 딸이 면접에 있는 특정 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았다라는데 이 만점을 준 교수 3명이 모두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논문에 같이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아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거라던가 19학점을 들으면서 어떻게 40시간 참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이 가까이 있다던가 열심히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북대 병원뿐만 아니라 병무청 CT 검사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정 후보자는 편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 조사 그리고 병역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또 재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지난 주말부터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자진 사퇴서를 일축을 하고 일단 청문회에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밝혔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은 청문회까지 일단 가야 된다는 가겠다. 일정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지명철이와 유문호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친구를 구하려다가 민심을 잃을 것이다. 공정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친구란 윤석열 당선인과 이 정 후보자가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내용을 쭉 정리해 주셔서 어느 부분이 지금 의혹이 있는지는 이제 보셨을 거고 다른 당의 청년들이나 다른 당의 시각과는 좀 정 후보자 입장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의혹이 조국 전 장관 때와 닮았다면서 좀 일이 커지지 않겠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지금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이 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국 사태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명됐을 당시 예.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정호연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죠. 자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에는 이게 그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그리고 지금 뭐 재판 단계 그렇죠. 재판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한 2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이 2산을 넘으면 대부분 이제 낙마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병역 문제, 자식들의 병역 문제고요. 하나는 또 입시 문제입니다. 이 2가지 허들에 걸리면 이거를 무사히 통과를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길을 가기가 어렵군요.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문제가 지금 다 불거져 버린 겁니다. 사실 뭐 윤 당선인도 이게 뭐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의 문제와 공정의 불공정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인데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이 이런 불법과 합법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수사를 잘해서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도 있었지만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 팩트에만 주안점을 두고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것을 장관으로 지명할지 안 지명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한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한지 이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죠. 불법과 합법은 이건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재판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을 문제지만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는 그것 이외에도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의 그 공정과 상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해명 중에서도 계속 의혹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들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19시간 수업도 들으면서 40시간씩 연구활동을 병행한다. 이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명 자체도 좀 미흡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척추 관련한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MRI나 그럼 CT 같은 거 공개해라. 왜냐하면 척추 이 협착이라는 것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니까 그럼 본인이 제출해야지 왜 이거를 국회에서 검증하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혹이 말끔히 구체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의대 편입학 관련한 특혜 의혹이라든가 병역 관련한 특혜 의혹이 가장 민감한 부분. 그리고 이게 좀 이런 말입니다만 이 병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일부 병원들이 좀 유착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있었죠.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커질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윤당선인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론사 사설을 쭉 봤었는데 정말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민 눈높이예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공정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급부상한 거고 네. 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근데 윤당선인만 지금 팩트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눈높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대선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요. 저희가 그 후보자들 아니면은 뭐 어떤 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인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당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점검을 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일련의 검증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예. 또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을 때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혹시라도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이런 의혹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사전에 물어봤을 것인데 네. 만약에 사전에 물어봤을 때 아니면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병원장이고 그 병원에 아들과 딸이 지금 정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의혹을 제기했을 그렇죠. 겁니다. 네. 뭔가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인데 라는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사가 돼서 이렇게 후보자가 등록이 후보자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검증 시스템, 인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했지만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그것들을 잘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충 설명 좀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았대요.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하루 검증을 받은 거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서 하루 만에 검증을 한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직이다 보니까 내가 검증하고 내가 잘 안다라는 거. 근데 인사검증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내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재산, 도덕성, 자녀 문제, 입시, 병역 문제를 다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메우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은 늘 많이 언급이 되었던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저희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었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고요. 정치에서 리더가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정이라는 관점이 사실 어떤 사람이 이 특권을 누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맥이나 돈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다 받쳐주고 난다면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접근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이건 불법이건 이게 아닐지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정의 가치를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져가야 되지 이것을 자기는 괜찮고
혹여라도 남은 안 괜찮고 이런 그게 내로남불식의 네. 그런 가치가 처음부터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그런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결말이 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관에 대한 논란을 짚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여성들의 건강권이라던가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문제들 법안과 다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에 대해서 적적인 해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해명을 하고 만약에 청문회까지 간다면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당에 지금 지급되는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를 좀 오늘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관련법 조항을 개정을 했는데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법적인 내용, 개정된 내용은 뭐고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하도록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02년에 첫 도입된 제도로 이제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특정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공천을 하면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의 53개의 지역구 가운데서요. 30% 이상의 선거구의 여성을 추천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그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30% 이상 추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5%에서 30% 추천한 정당 그리고 뭐 5%에서 15% 추천한 정당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제 허경영이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 여성 추천 보조금을 8억 4,2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곳에서 전국 253개의 지역구에서 30% 이렇게 나눠보면 76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77명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정당으로서 여성 추천 보조금을 타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성을 많이 의도적으로 딱 그 30%를 딱 한 명 넘긴 77명을 추천한 것이 이 여성 추천 보조금을 타가려는 것 의도 때문에 아니냐.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가 그 의미는 좋은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숫자만 맞추면 타갈 수 있는 것 이런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건데요. 네. 15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요건이 30% 이상이 아니라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한 모든 정당에게 이 여성 추천 보조금을 이제 차등 지급하도록 그럼 한 겁니다. 퍼센트가 낮아졌군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율이. 기존에도 21대 총선을 보면요. 그 국가혁명배당금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237명 가운데 26명, 11% 정도로 여성을 추천을 했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명, 12.6%만 이제 여성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 10%만 넘겨도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뭐 10% 정도만 지금의 수준으로만 다 유지를 해도 여성 추천 그냥 이걸 보조금을 나눠 다 가겠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그러네요.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소수 정당에 좀 불리하다는 그런 지금 지적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라는 의견은 이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요. 그 40%, 20% 이런 숫자로 네. 지금 배분이 되는데 그 여성 당의 추천 크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40%가 그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요. 의석수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40%가 또 직전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을 하고요. 네. 그 나머지 그러니까 20%만 그 정당의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의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80% 정도는 그냥 거대 양당이 가져간다라고 그러네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그렇다면- 부분에 있어서 소수 정당이 불리하다라는 불리하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여성을 많이 공천하는 그런 작은 정당, 소수 정당들에게는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성 추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는 돈을 줘서라도 이 제도를 그러니까요. 좀 안착시켜보려는 노력인데 법의 취지를 무색하는 쪽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말 맞습니다. 그대로 그냥 계약을 한 나눠먹기 거네요. 계약을 한 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성 공천 확대는 제가 보기에 정개특위라든가 이런 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보조금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일정 비율은 여성들이 들어가듯이 그렇죠. 예. 그런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좀 어떤 의견이신지 조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정적 보상의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여성을 어느 정도 할당을 했을 때 아니면 맞아요. 공천을 할당을 했을 때 30%가 넘었을 때 아니면 10%가 넘었을 때 보조금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정책인가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논문이나 세계적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여성 할당 아니면 여성 추천을 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보다 재정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게 훨씬 더 여성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라는 네. 보고서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미 네, 실제로 뭐 나와 있는 아일랜드에서 네. 2012년에도 이런 페널티를 줬을 때 7%가 상승을 했다.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000년도에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페널티를 했을 때 약 8%의 여성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의무와 책임과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부담시켜서 정당으로서 그렇군요. 하여금 여러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색을 구성할 수 다양성을 있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끝으로 봅니다. 어떤 대안이 더? 근데 이제 프랑스가 가능한 거는 남녀정수 출마가 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 위반이라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제가 자꾸 제도 개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페널티를 주려면 또 근거가 마련돼야 네,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